자,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거나, 그러니까 혈압은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혈압이 증가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혈압은 우리가 이것도 호미오스테이시스를 유지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이제 제가 호미오스테이시스에 대한 정의를 아직 내린 바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뭐 pH, 혈액의 pH나 체온이라든지 우리가 혈압이라든지 혈당량이라든지 우리 몸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대개 이제 일정한 범위 안에 있죠. 정확하게 같은 범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는 호미오란 말은 이게 similar라는 뜻이에요. similar. 그러니까 매우 유사하게 온도가 정확하게 뭐 37.8도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죠? 36에서 38도, 39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뭐 혈압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120에 정상적인 80을 유지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때때로는 130, 그죠? 110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죠, 위쪽이.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죠? 어떠한 변수가 변동하는 것을,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데, 우리 혈압도 마찬가지로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갑자기 혈압이 증가할까? 한번 우리가 좀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우리가 소금을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금방 혈압이 증가할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 소금 섭취량이 이제 공부량에 비해서 이제 2배가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은 외국인에 비해서 혈압이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예. 그 서양 사람에 비해서 혈압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걸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호미오스테이시스가 이제 우리가 유지가 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그림이,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점핑을 했어요, 교과서를. 그림 15-22를 보세요. 예, 자, 우리의 몸에서 혈압을 읽을 수 있는 자리는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left ventricle에서 나오는 이 혈관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대동맥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걸 에올타라고 그래요. 에올타. 기억나시죠? 다? 에올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또 머리 흔들어 버리니까 또 다 까먹은 거예요? 예. 자, 에올타예요. 에올타. 에올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목을 통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이제 동맥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캐로티드 바디라고 해요. 뭐 목동맥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캐로티드 바디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일종의, 우리가, 메카니컬리 게이티드 뭐 채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변에. 그러니까 에올타하고 캐로티드 바디에서. 예를 들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흐름이 빨라지거나 이게 확장이 되겠죠, 혈관이. 그러면은 확장이 되면 스트레치가 되겠죠. 그럼 스트레치가 되면 스트레치드 게이티드 채널이 열려가지고, 자, 여기에서 뭐가 일종의 요거 두 군데에서 바로 리셉터가 있는 거예요. 바로 리셉터. 내가 혈압을 읽는 일종의 스트레치드 게이티드 채널 같은 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이 바로 리셉터들이 이 두 군데 어디? 우리가 에올타하고 캐로티드 바디에 있는 바로 리셉터들이 얼마큼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팽창되어 있느냐를 읽어서, 그걸 이제 어디다가 신호를 보낼까?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겠죠. 요 신호를. 그죠?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센서리 뉴런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요 신호를, 센서리 뉴런을 통해서 뇌에다가 보내는데, 뇌에 우리가 그 브레인스템이라는 걸 배웠어요. 뇌 바로 밑에, 그죠? 뇌, 우리가 소뇌가 있고 소뇌 밑에 브레인스템을 배웠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메둘라 오블랑가타 하면 데이터, 메둘라 오블랑가타. 저기 그림 15-22에 뇌가 보여요. 뇌가 마른 문구를 사다렸고 그 밑에 보라색으로 칠했는데 우리가 그 브레인스템의 일부분인데 거기에 보라색으로 칠해있는 부분이 메둘라 오블랑가타예요. 그죠? 여기 뇌에 메둘라 오블랑가타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메둘라 오블랑가타. 그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브레인스템에서 나온 거죠. 일종의 하나죠. 자, 메둘라 오블랑가타에 신호를 보내면 요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러분 뇌를 인비브로 연구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메둘라 오블랑가타에서 이게 어떤 이 센서리 뉴런이 어떻게 작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신호를 보느냐, 아니까 정확하게 그 기전은 잘 몰라요. 항상 뇌는 그런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 기전은 잘 모르지만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리셉터 어디에 에올타하고 캐로티드바디에서 나온 바로 리셉터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걸 통합 조절해서 그죠? 다시 이제 신호를 그죠? 뭐야 돼? 우리가 이제 이펙터 오간에다가 이제 우리가 신호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메둘라 오블랑가타에는 이와 같이 혈압을 읽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심장을 어떻게 빨리 뛰거나 늦게 뛰게 하거나 우리 혈관을 수축하거나 이완하거나 우리가 이런 자리를 카디오 베스큘라 센터라고 해요. 센터. 뇌의 이 부분을, 그죠? 그러니까 심혈관 센터라고 하면 되겠죠? 이 카디오 베스큘라 센터가 메둘라 오블랑가타에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혈압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신호가 떨어져 많이 가겠죠? 그런 센서리요. 이때 혈압이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혈압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파라심파틱 뉴런은 활성화시키고, 이 자극에 의해서 요거는 활성화시키고 요 심파틱 뉴런은 액티베이션 시키면 될 거예요. 그죠? 아니지 거꾸로지. 파라심파틱 뉴런은 활성화시키고 심파틱 뉴런은 우리가 떨어뜨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파라심파틱 뉴런이 뉴런의 액티비티가 올라가게 되면은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죠. 그죠?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면 혈관이, 그죠? 우리가 심장에, 그죠?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면 혈압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파틱 뉴런이 떨어지고, 같은 말이에요. 파라심파틱 뉴런이 액티비티가 올라가게 되면은, 블러드 베슬에, 그지? 이거는 딜레이션을 유도하는 거죠. 그죠? 컨스트릭션은 우리가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그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그림 15-20을 다시 가면은, 자, 다시 봅시다. 우리가 심장에서 봅시다. 심장 위에 에올타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U자구로 있네요. 그죠? 에올타하고, 캐로티드 바디에, 그죠? 바로 리셉터가 보여요. 여기 이제 갈색으로 칠해진 거 보이죠? 자, 여기에서, 요 바로 리셉터에서 센서리 뉴런이 어디로 가죠? 메둘라 오블랑가타에 있는 카디오 베스큘라 컨트롤 센터. 내가 컨트롤 빼먹었네. 컨트롤 센터에 가서, 그죠? 심혈관 중추 센터가 되겠죠? 심혈관 조절 중추가 되겠죠? 카디오 베스큘라 컨트롤 센터에 가서, 어때요? 파라심파틱 뉴런은 지금 우리가 혈압이 올라갔을 때를 가정했으니까, 뉴런은 이 액티버티는 올라가고, 심파틱 액티버티는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각각 이거는, 심장에 작동해서 카디악 아웃풋을 우리가 이제, 떨어뜨리게 되겠죠? 카디악 아웃풋을. 카디악 아웃풋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오토 리드믹 셀에, 그죠? 액티버티를 떨어뜨리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마이오 카디악 셀에, 그죠? 컨트랙틸러트를 떨어뜨리는 방법, 그죠? 그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파틱 뉴런이 이제 죽게 되니까, 베인과 아트리올에, 그죠? 컨스트렉션이 안 일어나게 되죠. 다시 말해 딜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니까 혈압이 이와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 다 이해했어요. 그죠? 자, 제가 계속 파이트와 플라이트 레스폰스부터 여기까지 계속 끌어온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자, 요걸 다시, 그림 15-23에 요거를 다시 말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15-23에 보면 블러드 프레셔가 올라갔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자, 지금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블러드 프레셔가 올라갔어. 자, 그러면은 바로 리셉터가 이걸 읽었어. 그죠? 그러면 시그널이 가. 센서리 뉴런 쪽에서 가. 카디오 베스큘라 컨트롤 센터로 갔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 심파틱 컨트롤은 떨어지게 되고 오른쪽에 파라심파틱 아웃풋은 올라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왼쪽부터 봅시다. 아트리얼 스무드 머슬이 바스딜레이션이 되죠? 그 다음에 벤트리클 마이오카디움, 이제 심장에서, 그죠? 요게 컨트랙션의 포스가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SA 노드가 뭐였죠? 오토 리드믹 셀이었죠. 그죠? 오토 리드믹 셀이, 그죠? 우리가 액티브가 떨어지고 한 웨시 떨어지죠. 그러면 카디악 아웃풋 떨어지고, 페리페럴 웨스는 떨어져가지고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얼마큼 빨리 일어나냐면은 심장이 한 번 뛰고 두 번 뛸 때, 쿵쾅 뛸 때 혈압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이제 밤에 잠을 자. 밤에 잠을 이제 이렇게 누워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혈액이 아래로 쏠리지 않죠? 그럼 혈액이 골고루 우리 몸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혈압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혈액이 우리 몸에 골고루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이제 액체가 많이 몰려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때는, 그죠? 우리가, 이때는 이제 혈액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밤에 좀 오줌을 많이 넣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혈액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오줌을 넣게 돼요. 우리가 밤에 아침이나 오줌을 넣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밤에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누워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면은, 자, 이게 좀 온몸에 고루로 풀렸던 액체가, 피가 어디로 쏠리게 되죠?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쏠리게 되죠. 그럼 복부, 가슴 지역에 있는 액체가 양이 갑자기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비너스 리턴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혈압이 떨어져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오토스테이틱 하이퍼텐션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겪는 거예요. 자, 일어난다. 혈액이 앞으로 이제 다리로 쏠리게 돼요. 중력 방향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흉부에 있는 액체가 떨어지게 되니까 비너스 리턴 양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 자, 말 그대로 오토는 뭐예요? 우리가 오토독스하다.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올바르다는 얘기죠. 올바르게. 그러니까 스태틱은 우리가 상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올바르게 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립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죠?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저혈압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자, 논리적으로 생각이 되죠? 그죠? 여러분이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지금 이와 같이 혈액이 자, 중력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리로 쏠리기 때문에 저혈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저혈압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제가 뭐라 했죠? 저혈압은 호미오스테이스 과정에서 심장이 쿵쾅 두 번 뛰는 동안에 아까 15-23의 방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15-23. 또 뒤에 가보면 똑같은 말로 12-15-24. 이거는 블러드 프레셔가 갑자기 떨어졌어. 뭐에 의해서? 오토스테틱 하이퍼텐션에 의해서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혈압을 올리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결국은, 자, 똑같이 에올타에서 캐로트 바디에서 바로 리셋하가 혈압이 떨어지는 1조. 그러면 신호가 덜 가게 될 거예요. 센트럴 뉴런에서 이 카디오베스쿨라 컨트롤 센터 신호가 덜 가게 되고, 그럼 거꾸로 심파틱 요 액티버트는 증가하고 요거는 떨어지겠죠? 그럼 아까 또 반대로 카디악 아웃풋은 증가하고 페리퍼럴 리센트가 증가해서 혈압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챌린지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줘도 소금을 먹으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음식에 이제 짠 음식이 이제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물이라든지 그런 짠 음식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게 혈압을 올리는 주 원인이라고 모든 그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죠. 의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실제로 한국 사람의 혈압과 그죠 우리가 소금량이 적은 그죠 다른 민족 간의 혈압을 실제로 전수조사를 지금 해봤는지 나는 의심이 가거든요.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가 서양 사람에 비해서 혈압이 더 높다라는 자료는 제가 어디에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이것이 상식을 깨는 리서치 방향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항상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다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소금을 많이 먹어. 그러면은 분명히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와로 볼륨이 증가를 해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와로 볼륨이 증가하는데 내가 심장이 쿵쾅 두 번 뛸 때 아까 이와 같이 그죠 오토스테이스 해한 거 이와 같이 그죠 다시 우리가 혈압을 어때요 호미오스테이스를 다시 유지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어도 물의 양이 많아도 그죠 다시 혈압은 우리가 페이스탈 리센트를 감소시키고 카디악 아웃풋을 감소시킴으로써 다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챌린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혈압이 높은 이유 때문에 평균 수명이
서양인에 비해서 훨씬 더 짧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내가 지난번에 했지만 올해 지금 보고 목적에서 나오는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절대로 서양인에 비해서 더 낮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고혈압의 원인은 nobody knows. 95%는 아무도 몰라요. 예. 혈압이 높은 사람이 많은데 정확한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나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토스태틱 하이퍼텐션을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주 비행사가 이제 다 무중력 상태에서 이제 우주 여행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액체가 거꾸로 퍼지기 때문에 우리 신체는 그게 이제, 왜냐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아래쪽으로 이제 액체가 쏠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죠? 우리가 여기 위쪽에 채우기 위해서, 이게 복부라든지 이쪽에, 그죠? 비너스 리턴을 통해 하기 위해서 액체의 양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주를 딱 가게 되면 아래로 쏠리는 양이 적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액체가 더 많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한 14% 정도가 더 많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우주 생활을 하면서, 그죠? 우리가 혈액량이 만약에 5리터라고 그러면 14리터면 한 700ml 정도를, 그죠? 오줌으로 배출을 해요. 그죠? 그럼 한 3.3리터나 3.4리터 정도의 액체를 이제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귀환을 했어, 지구로 귀환을 딱 했는데, 자, 이제 서가지고 이제, 중력이 딱 적당하게 딱 일어섰어요. 그리고 똑같이 오토스태틱 하이퍼텐션이 일어날 거예요. 심장이 빵빵 두 번 뛸 때.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오토스태틱 하이퍼텐션에 의해서 어때요? 베인이라든지 아테리를 쥐어짜고, 컨스트레이션하고, 카르디악 아웃풋을, 그러니까 심장으로, 비너스 리턴으로 할 수 있는, 그죠? 충분한 액체의 양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데, 지금 우주인은 지금 아까 13%의 액체를 이미 잃어버렸죠. 그죠? 하수로 되돌리는 비너스 리턴에 의해서, 그죠? 심장으로 가는 액체량이 절대로 작죠. 그러면 혈압이 원위치가 돼야 안 돼요. 원위치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주인들은 지구에 들어오면은 바로 첫 발을 디딜 때 어떤 머리가 빙빙 돌아가는, 그죠? 왜냐하면,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머리로 가는 혈액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머리에 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빙빙 돌아가는, 그죠? 그래서 쓰러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 혈압이 어떻게 호메오스테이스를 이루어지는, 유지가 되는 메커니즘을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혈관 질환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동맥경화를 통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챕터 15는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그 사람 한 5주? 4주, 5주가 남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여기서 한 1주 정도는 가장 최신의 노화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하는데, 이번 학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휴일이 좀 여러분이 있어가지고 일주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도를 계속 나가는 순간에 노화 섹션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좀 뒤집어가지고 노화를 먼저 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고 다시 교과서로 백업해서 챕터 17 폐하고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노화, 이거는 여기 생략책에는 이제 소개가 안 돼 있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 인류가 지금 현재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생리학, 그죠?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동물 모델을 통해서 노화의 기작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거 전부 다 한 2년 전, 3년 전, 최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노화에 대해서 많으면은 2시간, 많으면은 3시간, 적으면 2시간 이내에 마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노화 스토리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교수기 하자면은 여기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과학자들이 원래 노화를 공부하겠다고 생각해서 노화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다가 보니까, 리서치를 하다가 보니까
노화 쪽으로 흘러간 거야.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애들을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럴지 여러분이 만약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특정하게 주제를 아직 결정하지 말고 좋은 랩에 찾아가서 트레이닝을 잘 받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한 포스트학 때 정도, 그러니까 PhD 마치고 그러면 나중에 보이기 싫다고 했어요. 요런 애들도 다 이제 그런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이, 그죠? 태어나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이 태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간이 죽는 방법은 수십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자, 노화도 이와 같이 수십 가지 방법으로 노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그죠? 뭐 이제, 우리가 정자고 난자고 만나가지고, 수정이 돼가지고, 두 마리 세포, 네 마리 세포, 이렇게 계속 뭐죠? 이렇게 클리비지라고 일어나고, 그냥 배 받은 과정을 겪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성체까지 돼요. 성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맥시멈 여러분 나이에서 이제 최고의 활동을 보이다가 그 뒤로는 이제 점점 이렇게 쭉 이제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노화 현상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노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빠른 나이에 죽겠지만, 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많은 지금 생명과학자들이 예측하는데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은 100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평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기대 수명이 82세인데, 여자가 87세고, 남자가 뭐 78세인가 그래요. 여자 같은 경우도 지금 87세까지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러분이 30년, 40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센테레니언이라고 해요, 그걸. 그죠? 그러니까 1세기를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센테레니언이라고 해요. 100세인들, 그죠? 100세인들. 여러분은 아마도, 그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00세까지는 살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100세를 사는데, 그죠? 뭐 쭈글쭈글해지고, 뭐 힘도 없고, 병에 시달리다가 100세를 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100세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심장마비로 죽는 게 최고일 것 같은데, 예,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않고, 치매 안 걸리고, 그죠? 오늘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내가, 세 번에 거쳐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생명과학을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뭐 아무도 정복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동양 사상이 어떻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 암은 이미 인류가 정복을 한 단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지금은 암을 세는 숫자보다는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오히려 암에 걸려가지고 암으로 죽기보다는 다른 질환 때문에 죽는 일이 더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조기에 암을 진단하게 되면은 우리가 암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 과학은, 특히 현대 생물학은, 특히 현대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정말로 노화의 신비,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에요. 그죠? 노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죠? 우리가 약을 개발하면, 장수약 개발하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 약을 지금 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사이언스에 기반을 해서 이제 가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이언스 베이스드예요. 자, 노화. 영어로는 시네시스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죠. 에이징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만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게 시니어가 뭐예요? 시니어. 그죠? 이게 늙었다는 뜻이에요. 그 주니어의 반대말. 그러니까 이 시나일 하면 이제 뭐 늙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죠? 우리가 나이 들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네센스에 대한, 그죠? 에이징에 대한, 그러니까 생물이 왜 태어나서, 그죠? 노화가 되고 죽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그 생각적인 기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옛날에는 우리가 생명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19세기 초반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아마 이런 가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노화가 빠질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프로그램드 티어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 발산 과정에서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예정된 대로, 그죠? 배 발생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성인이 됐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노화도 그런 유전자들이 어떤 그 켜지고 꺼지고 인해 가지고 예정된 상태로 가는 것이다 라고, 요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유전자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본 거야, 철학적으로, 그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이 노화도 일종의 이와 같이 프로그램된 형태, 발생 단계의 발생에서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유전자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하고 이제 상대서 반대되는 이제 개념이 뭐냐면은, 캐타스트로피 티어리예요. 캐타스트로피 티어리. 자, 이거는 우리가 생명체가 이 환경에 접촉해서 살아갈 때 환경으로부터 계속 어떠한 그 해로운 어떤 그 물질이라든지 한 해로운 이펙트가 누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그 누적된 것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에이징에 걸린다.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썰로 이제 대립돼서 왔어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죠? 사이언스 베이스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생각은. 그죠?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 신화, 혹은 철학, 그죠? 그런 것들은 사이언스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 이렇게 생각해 왔다라고만 그거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19세기, 20세기에 이렇게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이언스 베이스로 한번 가보죠. 요 생각하고 이제 사이언스 베이스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에이징 하면 생각나는 이제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요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도 요런 게 ROS. 그죠? 우리가 아까 캐타스트로피 티어리라고 하면은 어떠한 해로운 물질이 축적이 돼가지고 노화가 됐듯이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시스가 축적이 돼가지고 요것이 이따가 설명했어요. 다시요. DNA도 깨고, 프로틴도 깨고, 리피드를 깨가지고, 세포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서 와가지고 노화가 된다. 그래서 ROS 티어리, ROS 하이포테시스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요 상당히 그럴듯해요. 예.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스트레스 메커니즘에, 이제 보면은, 요게 세포가 자기가 몇 번 분열했는지 셀 줄 안다는 거예요. 예. 요걸 이제 헤이플릭이라는 과학자가 요거를 발견을 해서 세포가 살아가는데 세포가 이제 평생 동안 있을 때 자기가 분열할 수 있는 숫자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세포 같은 거는 100번을 분열한다. 100번을 분열을 다 끝나고 나면은 어디에 된다고? 요거는 이 세포는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죽는다 해가지고 1960년대에 헤이플릭이라는 과학자가 이거를 아주 멋있게, 그죠? 우리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헤이플릭의 리미시즈 왜 생겼는지 하는 과정에서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이따가 다시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현상을 텔로미어는 이제 우리가 그 크로모솜의 말단 부분에 있는 곳인데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짧아지는 현상을 발견했고 그것을 가지고 헤이플릭의 리밋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그럴듯한 시네시스 메커니즘이 제안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제 일이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키 큰 사람이 더 오래 살겠어요? 키 작은 사람이 더 오래 살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투표를 해보자. 키 큰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손 들어봐요. 키 작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 다시 다음 손 들어봐. 키 큰 사람이 손 들어봐. 키 큰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아무도 없네. 자, 여자하고 남자하고 누가 더 오래 살죠?
응? 그죠? 여자가 키가 더 작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왜, 뭐, 이렇게, 남자가 뭐, 해로운 물질, 그 스트레스를 사실 뭐, 스트레스 받는 건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이 받을 거예요. 그죠? 뭐, 남자라고 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죠? 여자가 뭐, 또 한 7년 내지 8년 정도 더 오래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키가 더 10cm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1cm당, 그죠? 0.7년을 더 오래 사는 거야. 예. 정말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요, 자, 예를 들면은, 미국은 이제 그 야구, 미국의 이제 베이스볼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20대, 한참 때, 24살 때, 예를 들면은, 24살 때 몸무게 키에 대한 데이터가 있죠. 그 다음에, 왜냐면 미국은 지금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죽은지 다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야구 선수만 가지고, 그죠? 야구 선수만 가지고, 키하고, 롱제버티를 재봤어. 자, 하이트하고, 그죠? 하이트하고, 롱제버티. 수명하고 재봤어요. 그죠?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야. 요건 키고, 키 작은 사람,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은 희소식이지? 요건 키고, 요거는 수명이에요. 수명. 그죠? 정확하게 해가지고 반비례 관계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것도 이제 동물 모델을 가지고 다 알아요. 사이즈 레귤레이션과, 그죠? 그러니까 몸체의 크기하고 수명하고 상관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뭐 키가 이제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여러분이 적게 먹으면 오래 사는 것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그죠? 적게 먹으면 오래 살아요, 그죠? 칼로리 리스트리션. 그죠? 요거는 사이즈 레귤레이션은 우리가 배웠던 IGF 시그널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우리가 31이라는 요 이제 단백질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일단은 결론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세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 몸 차원에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일어난다. 두 번째는 우리 세포가 이미 자기가 몇 번 분열인지를 알고 있고, 그죠? 그 분열 횟수를 세고 있고, 그래서 그 분열을 넘어가면 죽게 되는, 그러니까 텔로메어가 짧아지는 현상까지 있다. 그 다음에, 몸체가 작으면 오래 산다. 몸체가 작으면 오래 산다. 자, 이거는 동물,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개 있잖아, 개. 개가 작은 것부터 큰까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큰 개하고 작은 개하고, 예를 들면 시베리안, 제일 큰 개가 뭐지? 시베리안 허스키가 하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얀 털을 가진 큰 개 있잖아요. 그죠? 그 개하고, 집에 가면 이렇게 한 이만한 사이즈의 개 있잖아요. 그죠? 이만한 사이즈의 개는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IGF, 그죠? IGF 시그널이 뭐지? 그래서 이와 같이 IGF 시그널, 그 다음에 칼로리 리스트리션을 통해서 31.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알려져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본 거는 한 6개 항목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유니파잉 돼 있어요. 자, 이런 연구들은 각각 서로 다른, 그죠? 개별적인 랩에서, 그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받아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스 과정을 여러분 평소에 추정하면은 이게 사이언스가 얼마큼 예술적인가, 그죠? 서로 다른 랩에서, 그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는 분자생물학자야. 그제 하나는 그냥 DNA 시퀀스가 전문이야. DNA 시퀀스를 전문하다 보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진 걸, 텔로미어가 이렇게 리피트 시퀀스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죠? 이 사람 분자생물학자야, 그냥. 라이보솜을 DNA를 공부하는 분자생물학자야. 근데 교수가 시켰어. 너 라이보솜을 DNA가 뭉쳐있는 크로모솜에서 그 시퀀스 하라고. 그 시퀀스를 들어보니까 반복이 돼 있네? 그래서 반복이 돼 있으니까 이스트 바이올로지라는 하고 또 뭉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뭐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원래 그 블랙공이라는 여성과학자는 원래 전형적인 몰레큘러, DNA 시퀀싱 하는 전형적인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를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간 거지? 노화라는, 그죠? 영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봉이라는 여성과학자가 3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죠. 이 사람이 애초부터 노화를 시작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 헤이플이라는 요거 이제 오늘 헤이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한번 집어가보자 그죠? 자, 먼저 노화에 대한 현상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제 세포를 이제 예를 들면은 먼저 헤이플릭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게 낫겠네.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현대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그 갓난 이제 사나이가 딱 나오면은 그죠? 우리가 그 앞에 그 포경수를 하잖아요. 포경수를 그죠? 포경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 앞에 그 피부가 나오죠. 그죠? 우리가 그걸 포스킨이라고 그래요. 안 나오네. 포스킨이라고 그래요. 앞에 있는 스킨, 그죠? 뭐 그런 뜻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포경수술한 그 피부를 떼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그걸 얻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걸 실험실에 갖고 와가지고 이제 가위로 난도질을 해요. 막 잘라. 그냥 티슈를 막 잘라요. 그래서 가위로, 초핑을 하죠. 초핑을 해. 아주 굉장히 이제 막 초핑을 해가지고 이제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스킨 부스러기들을, 그죠? 이 부스러기다가 여기다가 뭐를 처리하게 되냐면은 콜라제네이즈를 처리해요. 콜라제네이즈. 이건 무슨 거예요? 콜라젠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ECM이에요. 그죠? 콜라젠은 ECM 하나이란 말이에요. ECM. 그죠?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 세포 외지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ECM. 그죠? 물질이에요. 그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콜라제네이즈를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ECM을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했어? 콜라제네이즈를 처리하는 한 사람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ECM이 박살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이와 같이 세포가, 그죠? 이와 같이 떨어져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특히 이제 우리가 포스킨에 다른 세포, 스킨을 이루는 케라티노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은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케라티노사이트라든지, 여기에 레드 블러드 셀도 있을 수 있고, WBC. 왜냐면 이제 스킨이니까 혈액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뉴런셀도 있을 테고, 그죠? 여러 가지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정, 이제 콜라겐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세포들을 배양에다가, 세포 배양에다가 놓으면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 이게 바닥에 붙어가지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세포들은 다 죽어버려요. 이런 것들 다 죽어버리고, 뭐만 남게 되냐면 파이브로블라스트만 남게 돼요. 이게 파이브로블라스트. 자, 우리가 파이브로블라스트 이미 정의를 했어요. 파이브로블라스트는 뭐라고 했죠? 세포 외지를 내 가지고 세포 외지를 합성해서 세포 바깥쪽에 내있는 세포의 정의를 내가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했어요. 기억하죠? 그죠? 다른 세포는 다 죽고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는 굉장히 악명이 높은 놈이야. 굉장히 잘 자라. 그래서 내가 근육세포, 내가 이걸 떼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내가 근육을 떼가지고, 뒤에서 근육을 떼가지고 여기서 근육 줄기세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근육 줄기세포가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없애야지 그러면은, 근육 줄기세포는 우리가 미성세포라고 해, 세탈라데세라는 놈이 있는데, 근데 이놈아가 항상 따라다가, 한 별짓을 가지고 이놈아가 따라다녀가지고 아주 실험하는 당사자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그만큼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웬만해서는 잘 안 죽는 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그죠? 우리가 조직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세포를 만들죠.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컬처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셀 컬처라고 그래요. 프라이머리 셀 컬처. 자, 우리가 예를 들면 환자의 렁에서 시작해서 환자의 어떤 환자가 있으면 렁을 꺼내가지고 그 렁의 일부분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렁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되는 거죠. 아까 여기에서는 포스킨에서 시작했으니까
포스킨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되는 거야. 유래 앞에다가 붙이는 거야. 또 예를 들면은 내가 마우스, 그죠? 우리가 엠브리오, 마우스 엠브리오, 그죠? 를 이제 가지고 있어. 엠브리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주 조그맣죠? 한 요만한, 엄지손가락 정도, 한 이 정도 될 거야. 그럼 이걸 또 초핑을 해. 마우스 엠브리오예요. 마우스 엠브리오. 초핑을 해가지고 똑같이 가져. 그러면 또 파이브로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거를 마우스 엠브리오닉 파이브로블라스트. 그죠? 그래서 우리가 MEF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외래 엠브리오에서 나온 거는 REF, 치킨이라고 그러면은 치킨 엠브리오 파이브로블라스트, CEF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요 기술은 매우 쉬운 기술인데 depends on hands.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거 하라 그러면은 계속 그 박테리아 컨텐츠 시켜가지고 돈만 까먹고 그러다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는 한 방에 끝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종류의 프라이머리 셀 컬처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파이브로블라스트를 꺼내서 우리가 뭐죠? 세포 배양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와 같이 이제 포스킨 파이브로블라스트를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분열을 시켜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보통 한 1년, 2년 정도 이제 한 분열을 시켜 나가는 거죠. 계속 분열을 시켜 나가면은 맨 처음에는 분열이 몇 번 안 된 아주 영 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영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그래요.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모양이 아주 이뻐. 응? 네, 모양이 아주 건강하게 보여. 근데 이제 원래 세포 분열을 계속 시켜가지고 한 1년, 2년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모양이 커져. 핵이 이렇게 있어. 뭐처럼 생겼지? 프라이드 에그? 그죠? 그죠? 프라이드 에그처럼 생겼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세포가 굉장히 커지고, 핵이 그 가운데 굉장히 넓게 커져 있는 프라이드 에그 모포로지를 갖게 돼요. 그리고 얘는 더 이상 이 모포로지가 되면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화학적인 지표가 있긴 하지만은, 이와 같이 일단 모양만 봤을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시네센스, 에이지드라고 합니다. 시네센트, 혹은 에이지드 같은 말이죠. 그죠? 우리가 파이브로블라스트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모양이 이와 같이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시그널링, 우리가 이제 EGF라든지 IGF라든지 그런 시그널링이 전부 다 차단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그널링 차단돼 있고, 셀 사이클 블록돼 있고, 셀 사이클 어레스트가 돼 있고, 이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네센스 혹은 에이지드 파이브로블라스타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세포 분열을 오래 시켰을 때 여기까지 가니까 이걸 공부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괴로울 거야. 왜냐? 포스킨 파이브로블라스타에서 이걸 2년 동안 세포를 키워야 되니까 세포 배양하고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겠지.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스네스 셀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여기다가 뭐를 처리를 하게 되냐면은, H2O2, 요거 이따가 대상할게요. 그리고 그냥 퍼럭사이드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요 모양으로 변하게 돼요. 요 모양으로. 그래서, 자, 이따가 H22, 그죠? 우리가 ROS라고 하는데, 이 ROS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 시네센스 몰포로지를 갖게 되고, 똑같이 시네센스 피노타입을 똑같이 갖게 되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ROS가 시네센스, 그러니까 셀룰라 시네센스,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몸체 차원이 아니라 세포 차원에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셀룰라 시네센스라고 하는데, 셀룰라 시네센스가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세포 분열 말고도
이와 같이 ROS를 처리하면 생기기 때문에 ROS가 셀룰라 스레센스의 원인일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ROS가 뭔가를 한번 봅시다. 자, ROS는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에 외막이 있고, 내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막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요 내막을 이렇게 이제 보자고 그랬어요. 그죠? 내막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내막이죠? 내막을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이죠? 그러면 내가 컴플렉스 1, 그죠? 컴플렉스 1이 이렇게 있고, 컴플렉스 2가 여기 있고, 컴플렉스 3가 이렇게 있고, 자세한 거는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갈게요. 여기 사이토크롬 C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컴플렉스 5가 요런 토폴로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NADH에서 전자를 전자가 흘러가가지고, 전자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나? 요렇게 흘러갑시다. FADH2에서 두 개의 전자죠. 두 개의 전자가 각각 흘러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요 전자 두 개하고 그 다음에 H 플러스하고 전자 두 개하고 뭐 H 플러스 다 숫자 한 네 개겠죠. O2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한 H2O2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흘러가면서 프로톤 그램프가 생기고 지금 컴플렉스 5를 통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을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컴플렉스 1과 컴플렉스 3의 일부분이 이게 여기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튀어나와. 여기도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컴플렉스 1하고 튀어나오는 전자는 O2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죠? O2 마이너스가 만들어져요. 요거는 그죠? 요거 우리가 이걸 슈퍼옥사이드라고 그러죠? 슈퍼옥사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요거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지금 계속이요. 그죠? 자, 슈퍼옥사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또한 요거는 O2 마이너스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요걸 이제 SOD라고 그래요. 그죠? SOD. 요것에 의해서 H2O2로 되고, 그죠? 요거는 또한 캐탈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H2O로 다시 전환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O2-하고 H2O2는 그죠? O2-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H2O2는 우리가 전자를 다른 놈한테 굉장히 쉽게 주는 놈이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놈한테 전자를 넘겨줘. 누구한테 전자를 넘겨줄까? DNA나 그죠? 프로틴이라든지 혹은 리피드에다가 그죠? 전자를 줘서 넘겨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DNA가 전자의 공격을 받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놈아는 O2-나 H2O2 같은 특히 O2-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놈이야. 그죠? 불안정한 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불안정한 놈이니까 이걸 자기 스스로가 안정하기 위해서 전자를 자꾸 누구한테 옆에 친구한테 넘겨주는 놈이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야? 얘는 내가 지금 폭탄을 갖고 있는데 이 폭탄을 그죠? 자기가 터뜨려야 되는데 자기는 안 터뜨리고 옆에 있는 놈에다가 터뜨리는 놈이지. 나쁜 놈이지. 깡패지. 그지? 여러분 깡패가 영어로 뭐지? 라디칼이야. 레디칼. 그죠? 레디칼. 근데 레디칼인데 어디에 같이 있지 않지? 어디에 있지? 프리 레디칼이잖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그죠? 이놈도 치고 저놈도 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과격 분자예요. 그죠? 자, 이와 같이 O2 슈퍼옥사이드하고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는 또한 이제 요거는 이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는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OH 그죠? 마이너스로 또 전환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세 놈 같은 경우는 그죠? 굉장히 불안정한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그죠? 단백질, 지질, 혹은 DNA를 공격을 해. 그러면 자, 이 깡패에 의해서 얻어맞은 이노화들은 그죠?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불안정하겠지. 얻어맞았으니까. DNA가 박살 나겠죠. 단백질 제대로 기능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죠. 리피드, 우리가 여러분 그 원형제막의 포스포 리피드가 제대로 기능 못하겠죠. 그럼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겠어, 못하겠어? 기능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프리 레디칼은 우리 세포에 이와 같이 큰 해를 입혀요. 그래서 특히 O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프리 레디칼을 또 다른 말로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ROS라고 이야기를 해요. ROS. 그죠? ROS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전자가 이렇게 같이 흘러가면서 O2하고 만나서 H2O가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ATP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그 마이토콘드리아가 완벽하지 않아서 이 전자의 일부분이 찌글찌글 서어나와서 그죠? O2하고 결합해서 슈퍼노스타를 만드는 데부터 이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도대체 마이토콘드리아가 얼마큼 부정확하냐? 뭐 어떤 사람은 그 재보니까 한 호흡에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 사용되는 O2의 한 2% 정도가 슈퍼노스타가 만들어진다라고 누가 지켜봤을까? 나 또 물어볼게. 이걸 진짜 현대 아주 뛰어난 이 장비를 가지고 이걸 또 재봤을까? 그지? 또 그런 질문이 생기지. 또 재봤어. 옛날에는 2%였어. 다시 재보니까, 다시 정교하게 재보니까 0.2에서 0.3%의 O2가 슈퍼사이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꾸 우리가 변하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그 옛날 데이터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또 한번 의문을 풀으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나온 O2 마이너스, 여기서 나온 H2O2가 그 인슐린 신호 전달에 매우, 글루코스 업텍, 인슐린 시크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어디서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슈퍼옥사이드 H2O2가 단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다는 것을 내가 페이퍼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역으로 치는 거야. H2O2가 많으면은, 그죠? O2 마이너스가 많으면 분명히 해로운데 아주 소홀하게 이동하면 우리 생명체 활동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꾸 방향이 바뀌나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에이징을 하니까 요 O2 마이너스하고 이 H2O2가 이제 요걸 이제 노화를 시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ROS가 축적이 되면은 ROS가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반응에서 ROS가 증가를 하면은 우리가 아까 H2O2를 넣으면은 세포가 스네스로 빠졌듯이 요것이 스네슨스의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이거예요. 그죠? 질문을 던져보자 이거예요. 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실험적 디자인은 뭘까요? 어떤 디자인이 될 거 아니에요? SOD나 캐탈레이즈를 없애는. 자, 그렇지. SOD하고 캐탈레이즈를 없애봐. 그제? SOD 없애면 O2-가 지금 많이 많아졌죠? 그죠? 많아졌어요. 캐탈레이즈를 넉아웃 시키면 죽어버려. 아마도 스네슨스가 에이징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 넉아웃 마우스 같으면 에이징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일찍 죽을 거야.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어린 나이에 죽어요. 또 다른 방법. 간단하잖아. 아까 넉아웃 마우스를 가지고 했는데 실패했잖아. 그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약간 변형시키면 되죠. 이 효소를, 그죠? 오버스도 시키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 우리가 생체에서 어떠한 단백질을 과량 발현시키는 마우스를 뭐라고 그러지? 트랜스제닉 마이스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죠? 자, 요 SOD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킨
너가운 마우스를 만들어 놓고 얼마큼 오래 사는지 봤어. 재미를 못 봤어. 어?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 너가하고 똑같아요. 이번에는 캐탈레이즈를 오버에서 시켰어. 어디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오버에서 시켰어. 그랬더니 롱제버티가 30%가 더 증가해요. 그죠? 자, 이게 결정적인 발표야. 그러니까 트랜스젠 마우스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설명해줄까? 설명 그래 해줘야겠네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이 그죠? 수정란에다가 퍼틸라이즈드 에그죠? 수정란이에요. 핵이 이렇게 있어요. 핵이 여기다가 그죠? 유리관을 이렇게 뚫을 수가 있죠. 유리관으로 아주 가난한 유리관이에요. 근데 이 유리관 안에는 뭐가 있지? 유전자가 있지. 캐탈레이저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주입을 하죠. 핵에다가 그 유전자가 이게 들어가면서 염색 크로모솜에 이제 크로모솜에 들어가면서 이 캐탈레이즈 유전자가 많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캐탈레이즈가 이제 유전자가 크로모솜에 들어갔고 그래서 여기서 캐탈레이즈의 메신저가 많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캐탈레이즈라든 그죠? 단백질이 이 알에서 이제 많이 발현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죠? 어디죠? 요렇게 이제 이제 캐탈레이즈 유전자를 과량 발현시키는 포탈라이즈 에그를 어디에다가 G의 대리모의 자궁에다가 요거를 착상시키면 되죠. 맞습니까? 착상시키면은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자라겠지? 여기서 나온 새끼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캐탈레이즈를 과량 발현시킨 G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제닉 마이스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마이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은 내가 이게 좀 우리나라 사이언스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써요. 여러분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죠? 여러분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그걸 증명하고 싶다. 그럼 연구비를 신청하면 이제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 공부가 아니라 연구를 잘해. 그러면은 이제 연구비를 줘요. 그러면은 트랜스젠 마우스를 자기 시험에서 만들 필요 없어요. 어디에다가? 벤처에다가 바뀌면 돼. 벤처에다가 우리가 너가운 마우스나 트랜스젠 마우스를 다 내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벤처에서 한 1000만 정도 주면은 이와 같이 캐탈레이즈가 과량 관련된 그 G를 한 1년에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얻은 다음에 얘네들이 누가 더 오래 사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해봤더니 정상 G보다 캐탈레이즈를 오버익스프레션 어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그죠? 캐탈레이즈를 오버익스프레션 시키는 이 G는 그죠? 한 수명이 30% 이상이 증가했어요. 자, 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ROS가 시내센스를 유발시킨다는 걸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 우리가 몇 번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쥐에다가 어떤 유전자를 고장 낮추거나 과량 발현시킨 다음에 롱제버트를 이제 피노타입을 보는 이제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쁜 꼬마 선충 C 엘레강스에다가 돌연변이 시켜가지고 어떤 놈이 또 오래 사는지 더 빨리 죽는지 이제 그런 것들 좀 조사를 해보면은 항상 걸리는 게 어떤 놈이 걸리냐면은 ROS하고 관련되는 유전자가 항상 걸리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C 엘레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이거 결정적인 시험적 데이터예요. 자, 왜? 지금 아마도 생각할 때는 슈퍼옥사이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시네시스를 유발시키는 데는 별로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짧게 살아요. 그러니까 워낙 별로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요 H2O2 이것이 이 ROS 중에서도 이 H2O2가 아마도 시네시스를 유발시키는 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들한테 ROS라는 개념, 프리 레디칼의 개념, ROS가 시네센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 셀에다가 ROS를 처리하게 되면 H2O2를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프라이드 에그 몰포로지가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캐탈레이즈를 과량 관련시키면은 ROS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어땠어요? H2O2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때 보니까 실제로 G의 수명이 한 30%
증가했더라. 그래서 ROS가 결정적인 데이터다. 이것이 2005년도에 나온 사이언스 논문이에요. 몇 년 안 됐어요. 7년 넘게. 그동안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SOD를 뭐 드로스필러 가지고 하고 뭐 넉아웃 만들고 다 했는데 여기서 실패를 하다가 이제 2005년도에 이 데이터를 보고 ROS 티어리가 맞을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ROS는 여기까지 갑시다. ROS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자. 헤이 플릭이라는 이제 그 헤이 플릭 리밋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우리가 아까 프라이머리 셀 컬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치킨 엠브리니 파이브로블라스트를 꺼냈어요. 치킨 엠브리니 파이브로블라스트예요. 그죠? 이미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꺼내가지고 이제 어떤 과학자,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야. 나치에 좀 빠지는 과학자야. 알렉시스 캐롤이라는 과학자인데, 이 알렉시스, 그죠? 요 사람은 이제 프랑스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우생생물학, 그죠? 그러니까 유지네릭스, 그죠? 유지네릭스를, 이게 그 뭐 파운더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노벨상을 뭘로 받았냐면은, 혈관 봉합하는, 그죠? 혈관을 봉합하는, 뭐, 이렇게 방법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식 같은 거, 기관 이식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혈관 봉합이나 그쪽으로만 가면 좋은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아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꺼냈어요. 네,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옛날에는 이제 30년대, 40년대는, 그죠? 셀 컬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많은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를 넣고 이제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세포 비행하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하는 이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치킨에 예를 들면 씨럼이 왔다고 그러고 가요. 뭐 치킨의 씨럼, 그죠? 치킨의 씨럼을, 그죠? 여기다가 이제 계속 이제 프레시하게 하면서 이걸 키워나갔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키워나갔는데 이게 20년 이상을 사는 거야, 이게. 이 CF 셀이. 그래서 이 사람 노벨상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풍부한 영양 물질, 우리가 조건을 잘 맞추면은, 어떠한, 그죠? 우리가 체세포도 영원히 키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모탈라이즈 셀, 그죠? 우리의 체세포는 이모탈라이즈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봤더니, 그죠? 여기다가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 꺼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약간 치킨에서 온, 뭐, 여기를 이제 자꾸 여기다 집어넣고 해봤더니, 20년 동안 잘 키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이언스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노벨상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를 항상 딴지로 거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실험을 할 거 아니야. 똑같은, 이 사람 그 페이퍼를 보고,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데, 세포가 20년 동안 안 커. 1년 만에 죽어. 다시 말해서 이 실험실에 했던 실험 방법이, 그죠? 다른 그룹에 의해서 reproducibility, 뭐죠? 재현이 안 되고 있었어요. 재현이. 이제 1920년대 상황에서 재현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으면 다 사람들이 꼬박 죽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헤이 플릭이라는 이제 이분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해요. 예. 헤이 플릭은 원래 이제 뭐를 공부하는 사람이냐면은 요거 이제 컬처 시스템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특히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암세포로 만들어질 때 우리가 바이러스, 라우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이모탈라이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어떤 미디아를 가지고 미디아의 구성원들을 가지고 어떤 세포를 이모탈라이즈 시키는 거와 똑같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하면서 이 사람도 이 치킨만이 아니고 그 만마리 안에 모든 세포들은 그죠? 일찍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 환자의
렁에서 아까 렁 파이브로블라스트를 꺼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똑같이. 그죠? 하나는 올드한, 그죠? 나이가 한 50, 60에, 그죠? 환자에서 렁을 꺼내가지고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만들고, 한쪽은 영이야. 그죠? 예를 들면 요거는 메일이야. 메일은 이제 XY 크로모솜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혜택 타입을 하면 우리가 이게 남자건 여자건 금방 알죠? 이건 XX를 갖고 있으니까 금방 알 거야. 이걸 두 개를 섞었어. 섞은 후에, 비로소 키운 거야. 비로소 튀어나와. 맨 처음에는 메일하고 피메일 둘 다 나왔어.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를 하게 되면은, 유일하게 남는 것은 XX 크로모솜을 갖고 있는 0 파이브로블라스트만 살아남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뭔지 알겠죠? 자, 늙은 것은 죽었어.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